저는 줌으로 수업을 할 거예요. 그거는 제가 단톡방을 개설을 해서 여러분께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고 도시님을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알려드릴게요. 가을이네요. 네, 지금 제가 불러드린 노래는요, 고 김현식 씨 아시죠? 네, 고 김현식 씨가 연주했던 한국 사람이라는 노래, 네, 경음악이라고 부르죠. 그런 음악입니다. 제가 가장 즐겨서 부르는 노래 중에 부르는 연주하는 곡 중에 한 곡이고요. 제가 이렇게 낭독회를 할 때마다 꼭 들려드리는 그런 곡입니다. 아무래도 좀 벗고 할게요. 네, 아무래도 시와도 굉장히 잘 어울리고요. 특히 지금 우리가 있는 계절이 지금 10월달이잖아요. 그렇죠? 10월달과 11월달 넘어가는 그 사이에 있는데 가을밤에 가장 잘 어울리는 곡 중에 한 곡이 바로 이 곡이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그렇죠. 네, 이 곡으로 오늘 시간을 열어봤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노래 제가 들려드릴 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시간을 저희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정말 먼저 감사하다는 얘기 먼저 좀 드리고 싶어요. 주한도서관. 사실 제가 주한도서관이라는 곳이 있는지 잘 몰랐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용인이라는 지명입니다. 용인 아시죠? 에버랜드, 용인하면 또 에버랜드죠. 저희 딸하고 저희 아내는 연강해양증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만들었는데 자주 가고 싶다고 해서 막내딸이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아직까지는 에버랜드를 좀 가고 싶어하는 그런 나이대라서 네, 그런 곳에 살고 있어요. 저희 그래서 한 10분 거리, 20분 거리 이렇게 안거리 굉장히 가까운 지역인데 여기 인천도 굉장히 좋은 데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참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로 반갑고 한 번 네, 반가워서 가슴이 두근거리는데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많은 그 시도 좀 읽어드릴 거고 그리고 또 제가 노래도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시가 무엇인지 제가 또 간단하게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시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라고 얘기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 전에 먼저 저랑 김명희 시인에 대해서 간단히 자기소개부터 하고 오늘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명희 시인이 먼저 좀 잠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시와 소설을 쓰는 사람이고요. 유튜브에서 김명희 문학 TV를 통해서 전 세계에 우리 그 해외 교포분들 한글로 시를 늘 사랑하고 쓰고 싶은데 거기서도 많이 배울 수 없는 조건이잖아요. 외국이니까 그분들하고도 많이 소통해요. 유튜브에서.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서 걸어다니면서 늘 시를 쓰고 대상과 모든 대상과 이야기하면서 사는 김명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김명희 시인을 알게 된 지가 꽤 오래되었습니다. 제가 용인에 있을 때, 지금도 용인에 있죠. 그리고 우리 김명희 시인이 안성에 있을 때 그때 알게 되었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김명희 시인의 첫 낭독회에도 갔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렇죠. 네,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때 축가를 불러주신 분이 계세요. 그때 박호기 시인님이 노래를 불러주셨는데 그때 잊을 수가 없어요. 진짜. 네. 박국희 선생님이 얼후죠? 얼후 네, 맞습니다. 소절하고 네. 많이 보고 싶어요. 그런 어떤 인연을 갖고 저희가 지금까지 알고 지냈는데 한 15년, 20년은 된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로 긴 시간을 저희가 처음 시를 쓰기 시작한 그 시점부터 시인님을 알게 됐는데 여기서 다시 만나게 될 줄은 그러니까요. 몰랐습니다. 확실히 착하게 살아야 돼요.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게 될지 우리 아무도 서로 돈 떼먹고 돈 없죠? 없죠. 네. 진짜 그렇죠. 저 진짜 놀랐어요. 그렇습니다. 사장님이 전화를 주셨는데 주영원 시인님하고 주영원 시인님이요? 저 알아요. 잘 네. 알아요. 우리 친해요. 했더니 어머 그럼 너무 잘 됐어요. 그러시더라고. 그러게요. 네. 근데 저는 안 드렸어요. 맞아요. 놀래라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김명희 시인과 굉장히 오랫동안 인연을 이어가고 있는 저는 주영헌 시인을 하고요. 저는 2009년도에 시인 시각이라는 개간지로 등단을 했고요. 2019년도에 불교문화라는 잡지로 평론으로도 등단한 평론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평론을 안 해요. 너무 힘들어서 그냥 시만 씁니다. 저도 소설 쓰고 싶었는데요. 네. 소설 안 되더라고요.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시 잘 쓰시면 우리 주영원 선생님 시 쓰잖아요. 네. 시인이시잖아요. 네. 우리끼리만 얘기하는데 네. 시 잘 쓰면 그런가요? 그런가요? 하여튼 뭐 차가 안 되고 말하지. 차인표 씨 아시죠? 차인표 씨. 차인표 씨가 장편 소설을 냈어요. 네. 오늘 아침에 오늘 오후죠. 네. 저는 저희 이렇게 잘생기거나 키 크면서 글까지 잘 쓰는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군요. 차인표 씨 매력 소설집을 덩어리잖아. 차인표 선생님도 선생님도 그렇고. 네. 제 둘째 딸내미가 소설집을 가져왔어요. 사인 받아왔다고 차인표 씨한테. 둘째 딸내미 친구의 아빠거든요. 그래서 받아서 와 나도 시집 한번 해줄게 이렇게 슬쩍 잘 쓰실 얘기했는데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소설 읽게 해주세요. 네, 안 돼요. 일단은 그거는 천천히. 저는 시인 시각이라는 잡지로 등단을 했고요. 지금 12년차 시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용인에서 지금 살고 있고요. 지금 김승일 시인이라는 분하고 우리 동네 이웃사촌 신앙독회라는 그 신앙독회 팀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3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한 30번 가까이 그렇게 지금 낭독회를 돌아다니면서 좀 하고 있어요. 작은 서점이라고 얘기할까요? 작은 서점, 동네 서점을 통해서 계속 여러 가지 독자분들 만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사실 독자들 분들 이렇게 만나는 거 굉장히 즐거워하거든요. 왜냐하면 사실은 작가에게 시인에게 독자가 없으면 존재의 가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때문에 저희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열심히 좀 돌아다니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천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네요. 네. 웰컴 투 인천. 웰컴 투 인천.
네, 직장인이기도 하고요. 20년차 지금 명기대학교에서 근무하는 또 직원이기도 하고 오늘 오후에는 반사를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걸릴지 몰라서 맞아요. 인천까지. 퇴근하면 여기 인천 진짜 네, 그래도 생각보다 가깝더라고요. 이렇게 인천과 용인에 가까운 곳인지는 몰랐다는 생각입니다. 인천, 용인 이 문자를 시작하잖아요. 네, 굉장히 가까운 곳이더라고요. 우리끼리 뭘 못해. 네, 오늘 날 그래서, 잡았는데 뭐. 네, 인천 꼭 와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면서 여러 가지 장비도 가져왔는데요. 여러분들이 오늘 즐거운 너무 노래 고생하셨어요. 들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장비 가져왔으니까 선생님 덕에 우리는 못 터졌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시에 대한 어떤 감정, 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기대하고 오셨을지 모르겠지만 뭐 그 부분까지는 제가 장담해 드릴 수는 없지만 가을밤이잖아요. 가을밤 여러분들이 좀 충분히 즐기고 가실 수 있게는 한번 제가 열심히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가을이 여기 지금 다 보였네요. 와. 다른 데 지금 가을이 실종됐어요. 네. 오늘 밤. 먼저 그러면 제가 잠깐 시에 대해서 좀 잠깐 얘기하고 시를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점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시점, 타임, 시점이요. 시는 어느 시점을 좀 바라볼까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는 어떤 시점을 바라본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시점? 그냥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답변을 안 해주실 것 같으니까 제가 가서 좀 괴롭혀 주세요. 네, 시집을 두 권 들고 왔어요. 와. 네. 와. 부분만 제가 한번 답변을 좀 해주신 분들에게 제 지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 시점, 시간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일단은 얘기하셨으니까 정답이 알겠습니다. 아닌가 봅니다. 정답이 없어요. 정답은 없고요. 그냥 제가 생각하는 그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미래. 미래. 일단은 두 분이 다 아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다 알고요. 그쪽이 좀 표가 높아요. 그러게요. 일단은 제가 준비한 시집 두 권을 보셔드렸네요. 일단 빨리 드렸고요. 다음에 우리 마지막 할 때에는 제가 좀 더 많은 시집 좀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많이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여기 오면서 제가 강사를 받잖아요. 강사를 받아서 뭐 하겠어요? 이렇게 여러분들 시집 들려드리는 거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충분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시의 시점은요, 저는 개인적으로 과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현재도 맞고 미래도 맞습니다. 여러 가지를 바라보면서 시를 적을 수 있어요. 오늘의 나에 대해서 시를 적을 수 있기도 하고, 그리고 미래가 내가 어떤 모습일지 바라보면서 시를 얘기할 수 있기도 하지만, 우리가 시에서 가장 많이 바라보는 시점은 그냥 가장이에요. 가장. 전부가 아닙니다. 전부는 아니고 가장 많이 바라보는 시점은 과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얘기들, 우리 마음속에 있던 여러 가지 사연들 다 과거의 시점이거든요. 우리는 과거를 이렇게 조물락조물락 거려서 시를 만들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아마 김명희 시인님도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시들을 한번 몇 편 좀 읽어드리려고 해요. 이게 왜 과거인지, 이 과거가 우리에게 어떤 느낌인지, 과거는 우리에게 어떤 감정을 전달해 주는지 시를 통해서 전달하는 게 저는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몇 편의 시를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제가 한 편의 시를 읽을 거고요. 그리고 김명희 시인께서 두 편의 시를 읽어드릴 겁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면 나의 과거, 그러니까 저희 과거이거든요. 저희 과거, 그리고 김명희 시인의 과거, 다른 시인의 과거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거에서 느껴지는 무엇인가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이것은 여러분들의 과거는 아닌데 내 과거처럼 느껴지는 무엇인가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지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부탁드릴게요. 제가 먼저 밥상이라는 시, 제 시, 밥상이라는 시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밥상. 하루를 마친 가족들 밥상머리 둘러앉습니다. 숟가락 4개와 젓가락 4벌, 짝을 맞추듯 앉아있는 이 가족, 조촐합니다. 밥상 위엔 밥그릇에 짝을 맞춘 국그릇과 오물죽을 잘 부치는 가지나물, 신맛 도는 배치김치,
나란히 한 벌로 누워있는 새끼조기 2마리뿐입니다. 변변한 착거리 없어도 이 밥상 숟가락과 젓가락이 바쁩니다. 숟가락 절대 들 수 없는 바깥 세상, 시간을 쪼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한 자리에 둘러앉게 한 것은 모두 저 밥상의 힘이었을까요? 어린 날 추억처럼 떠올려지는 옹기종기 저 모습, 참으로 입맛 도는 가족입니다. 이번에는 김영희 씨님께서 부태니 씨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참 이 밥상 시를 받아서 읽으면서 정말 주영훈 선생님답다 그 생각 정말 했어요. 왜 했냐면 지금 제 기억 속에 우리 주영훈 선생님은 정말 이건 진짜예요. 진짜 100% 리얼. 네. 정말 가정적이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거 뭐 네. 저뿐만이 아니고 제가 혼자 아는 사실이 아닌 게 그 페이스북이랑 우리 주영환 선생님 페이스북 들어가 보면 그 몇 년 전에도 저는 그 꼬맹이 간식 챙겨준 이야기, 아내 퇴근 시간 맞춰서 네. 메뉴, 네. 나물 반찬 이런 하는 이야기, 네. 또 아이랑 굉장히 사소한 거 같이 놀아주고 그걸 보면서 너무나 아름답고 특히 저는 또 이제 제 삶에서 아버지의 영역이 부재 중이었잖아요. 네. 계셨어도 그러다 보니까 특히 더 저에게는 굉장히 강하게 그래서 지금도 순간에 언제든 주영원 시인 그러면 그 따뜻한 아빠, 따뜻한 남편 그랬는데 밥상 시를 보면서 그래 이 시는 주영원 선생님이 써야 제격이야 그 생각했어요. 감사하고요. 이 시는 지금의 제가 아니라 아주 오래전 저희 모습을 떠올리면서 썼던 시예요. 제가 한 중학교 때 시절, 그때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꼭 그러니까 짝을 맞춘 가지나물 그리고 이렇게 세계적인 2마리뿐입니다. 그래서 4명 정도가 있는 것으로 그려졌는데 저희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저희 여동생들 5가족이에요. 약간 5가족이 좀 많아 보여서 4가족으로 일부러 좀 줄여서 이렇게 시를 쓰긴 했는데 네, 그때 어떤 기억들을 좀 되돌리면서 썼던 시입니다. 참 그때 어렵게 살았어요. 그렇죠. 맞아요. 며칠 전에 저희 가족이 다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 비밀인데 여러분은 알고 계세요? 오늘 비밀 많이 나와요. 네. 어제까지 제가 그 인간극장을 찍고 왔어요. BBS. 네. 봤어요. 얘기 해주시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족이 모여서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하고 왔는데 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했고요. 이 시도 거의 좀 읽었긴 했는데 과거의 적들의 얘기들이 이렇게 마음속에 다 나오더라고요. 예전 참 아마 이런 얘기하면은 젊은 분들은 참 이해 못할 겁니다. 고기 먹기가 참 힘들었거든요. 어렸을 때에는. 그래서 어머니가 시장에서 뭘 사오셨냐면 머리도 있지만 비계. 그거 저도 많이 했어요. 네, 비계를 볶아서, 사오셔서 기름 내서 네, 그거 네 맞아요. 그런데 이제 아시겠지만 어린아이들 비계 좋아할까요? 안 좋아하죠. 네, 여동생 2명하고 비계 끝에 달려있는 그 작은 그것도 네, 달래서 또 엄마가 네, 그거 먹느라고 막 그렇게 싸웠고 맞아요. 그랬거든요. 그래도 근데 그때 참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가끔 그 맛이 그리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 비계 좋아합니다. 저 일부러 그거 네. 비계 만들어서 얼려놨다가 김치 네. 볶기도 해요. 네, 그래서 아직도 비계 좋아하는데 제 아내는 비계 기가 막히게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제 아내랑 이렇게 있으면 참 잘 어울리는 게 제 아내는 고기만 먹으려 하고요. 저는 비계만 먹으려 하거든요. 그래서 천생연분이 또 아닐까라는 생각도 네, 동시에 해보고요. 네. 아까 가족 얘기하셨는데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부부는 어떻게 보면 도우며 산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많이 도와줘야 된다고 남편이 많이 도와줘야 된다고. 저는 그거 반대하거든요.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함께하는 거, 가정생활은 함께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도와준다고 생각하면 그 멋진 이야기를 남자분이 하시다니. 네, 함께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저도 잘 몰랐어요.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이것을 알게 된 것이 언제 알게 됐냐면
제가 육아휴직을 한번 했었거든요.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근무를 하다 보니까 거의 저도 정말로 소진되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삶이 소진돼요. 아마 그때 제가 많이 본 것 같아요. 글. 네. 네. 그때가 2017년도였는데 그때 제가 육아휴직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가사에 얼마나 하신 거예요? 1년간. 아. 1년간. 네, 왜냐면은 오래 못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경험하고 그 뒤로 삶이 많이 바뀌셨구나. 상당히 많이 도와주는 사람, 바뀌었죠. 함께하는 사람. 함께하는 삶. 그래서 제가 늘 봤어요 그런 모습. 아. 네.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했던 맞아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알잖아요. 아침에 애들 밥 해주고 전쟁. 돌아서면 큰일 그런 나죠. 설거지 같은 것도 해야 되고요. 빨래도 해야 되고요. 근데 그러다가 하나도 안 나죠. 표현 하나 나죠. 또 돌아서면 이제 1학년이니까 그렇죠. 12시면 애들 또 끝나고 오잖아요. 그렇죠. 또 데리러 갑니다. 앉을 시간 없어요. 애가 들어와요. 12시에?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죠. 안 들어옵니다. 걔가 어딜 가느냐? 친구들 따라갑니다. 언제까지 놀아요? 6시까지 놀아요. 밖에서.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심지어 저는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운동장에 노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같은 반 친구들하고요. 남자애가 하나 놀더라고요. 우리 딸내미도 같이 놀고 둘이 있다가 만나더라고요. 그랬더니 애들이 시소를 타요. 근데 지들끼리 타니까 시소가 재미없나 봐요. 저를 와서 앉으라고 하더라고요. 뒤에 있는 그 남자애 엄마도 와서 앉으라고 하더라고요. 참 유사한 조합인데 그래? 저랑 그 딸내미가 오라고 아빠를? 딸내미 친구랑 딸내미 친구 엄마까지 이게 좀 보태달라는 거네. 네 이렇게 굉장히 재미있는 조합 여기서 시소를 탄 적이 있어요. 네 그때 참 아주 그거 시네요 진짜 시. 네. 네 그렇게 그런 또 재미있는 또 에피소드가 있네요. 저희 이렇게 하면 얘기 시작하면 그쵸, 시 그렇죠. 얼마나 못 읽는데. 그렇죠. 네. 죄송해요 제가 말 안 시킬게요. 네 다음 시 제가 사평역에서라는 시 읽어주시겠어요? 네. 사평역에서 곽재구 막차는 겨울처럼 오지 않았다. 대합실 밖에는 밤새 소리눈이 쌓이고 흰보라 수수꽃 눈 시린 유리창마다 톱밥 난로가 지펴지고 있었다. 그문처럼 몇은 졸고 몇은 감기에 쿨럭이고 그리웠던 순간들을 생각하며 나는 한 줌의 톱밥을 불빛 속에 던져주었다. 내면 깊숙이 할 말들은 가득해도 청색의 손바닥을 불빛 속에 적셔두고 모두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산다는 것이 때론 술에 취한 듯 한두릅의 굴비 한 광주리의 사과를 만지작거리며 귀향하는 기분으로 침묵해야 한다는 것을 모두들 알고 있었다. 오래 앓은 기침 소리와 쓴약 같은 입술 담배 연기 속에서 사르르 눈꽃은 쌓이고 그래 지금 모두들 눈꽃의 화음에 귀를 적신다. 자정 넘으면 낯설음도 뼈아픔도 다 서러운데 단풍잎 같은 연잎에 차창을 달고 밤열차는 또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리웠던 순간들을 호명하며 나는 한 줌의 눈물을 불빛 속에 던져 주었다. 이 사평역에서라는 시는 시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랑하는 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어디서나 어떤 시인이나 항상. 네, 항상 이 얘기를 합니다. 가장 좋아하는 시 한 편을 고르라 한다면 네, 그 중에서 한 편 이 시가 꼭 들어갑니다. 그렇죠. 네 소설 번째. 같죠? 네, 소설. 맞아요.
왜 그러시면은 왜 그런지는 시를 읽어보시면 알 거예요.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고. 인생이 다 아주 엑기스가 녹아있는. 사평역에서는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시고요. 굉장히 그 삶이 여러 말이 없이 그대로 그냥 종합선물 세트 같은 맞아요, 그렇죠. 우리 삶이. 한 번씩은 누구나 다 이런 시절 다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시절들. 그리고 차를 타서 기다렸던 어떤 대학실의 풍경들. 그렇죠. 그리고 그 대학실에서 이렇게 또 나던 어떤 냄새들, 그리고 불씨들, 탁탁탁 터지던 어떤 그런 불씨들의 모습들. 이런 대학실은 사실은 두 가지 모습이 있잖아요.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대학실에 오거나 또는 떠나가기 위해서 대학실에 가는데 그 두 가지 풍경들을 생각해 보면 아련한 풍경, 아련한 어떤 시간들도 있고요. 어떤 과거의 모습이겠죠. 그리고 또한 누군가를 또 이렇게 또 만나고 싶은 어떤 그런 풍경들까지도 이 사평역에서라는 시에는 다 숨겨져 있습니다. 아마도 누군가는 아련하게 읽을 거고요. 누군가는 굉장히 가슴 찌릿찌릿한 느낌을 읽을 겁니다. 자신의 과거에 따라서 그 사람의 과거가 어떠했는지에 따라서 다르게 읽힐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이 시를 읽는 하나의 재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이 시에도 이렇게 과거가 묻어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런 어떤 과거의 풍경들은 요즘은 사실은 좀 느끼기 힘든 풍경이라고 생각해요. 과거의 어떤 모습 속에서만 떠올 수 있는 풍경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 시를 한번 골라봤습니다. 시민도 이런 기억들이 있으실까요? 그렇죠. 네, 많아요. 그리고 대합실은 참 이 세상에 많은 공간 중에 참 특이한 공간이에요. 그 누구도 대합실의 목적지가 돼본 적은 없을 거예요, 그죠? 대합실은 항상 우리가 그 대합실의 그 공간을 잠깐 빌려 쓰고 또 어딘가로 가야 되는, 또 누군가는 거기를 잠깐 빌려 쓰고 또 어딘가로 또 가야 되는 그런 대합실. 그 대합실 정서가 그래서 아마 더 누구도 대합실과 친구가 되어주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 대합실만이 갖고 있는 그 텅 빈 공허 또는 어떤 상실이나 결핍도 있지 않을까. 아마 대합실이라는 친구가 말을 할 줄 안다면 본인의 세상에서 본인의 친구는 없으니까 할 말이 많지 않을까 그 생각도 합니다. 그렇죠. 살짝 스쳐 지나가는 네. 공간. 하지만 참 기억이 남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맞아요. 많은 거기가 것들이- 없으면 아마 우리 삶도 반토막이지 않을까. 또 환승을 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제 시 중에서 계약직이라는 시가 있는데 환승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삶 자체도 어떻게 보면 환승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잠시. 그렇죠. 그리고 또한 정규직 계약직 얘기하는데요. 네. 참 웃기다고 생각해요. 네,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 삶도 계약직이잖아요. 그럼요. 네, 90년 많이 살면 90년 사시는 분들 계시고 시한부예요. 80년 사시는 분들 계신데 다 계약직인데 네. 왜 이렇게 평생을 살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나 그런 거 보면서 항상 느낀 것이 있죠.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이 생각도 해요 저는. 그러세요? 저는 소중하게 살지 말아야겠다. 열심히 살지 말아야겠다. 그래요? 그런 생각도 하게 둘다 됩니다. 통하는 거 아닐까요? 통하죠. 열심히 살면서 열심히 살지 말아야겠다는 두 가지 생각이 통하는 것도 사실일 거예요. 네. 제가 이 얘기 잠깐 할게요. 아까 조영아 선생님 소설도 쓰고 싶다 그러시잖아요. 최근에 이제 탈구한 게 그 우리나라 전통 택견 전통 미의 소설인데 거기에 이제 주인공이 청년 아이인데 그 현도라는 아이예요. 그 소설에서 아직은 책은 안 나왔어요. 거기에서 그 친구가 우발적 범죄를 저질러서 할머니를 사망하게 해요. 그 조그만 5일장의 어떤 할머니를. 그래서 그 아이가 고등학교 아이인데 살인자가 되어서 이제 수용자의 삶을 살죠. 거기서 이제 교도관 둘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선배님, 나는 가끔 혼란스러워요.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교도관이 그래요. 우리가 저 친구들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에 그 사형수나 아무튼 수용자의 삶이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아닐까요?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저 친구들을 감시하고 보살피고 뭔가 관리 차원에서 있는데 저 친구들은 우리보다 여길 먼저 벗어나요. 그렇죠. 왜냐면 계약직 얘기하니까 맞아요. 계약직이냐 정규직이냐. 그럼 그 교도관들은 정규직인 이상은 거기서 삶을 묻어버리죠. 그죠? 은퇴할 때까지. 그러니까 그 두 교도관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진짜 유기수이자 무기수야. 인생이 다 그렇듯이 거기라 그게 어디라고 다르겠니?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누가 범죄자고 누가 교도관인데 우리 모두가 다 그 기한이 정해져 있는 유기수인 거야. 결국은 이렇게 감옥살이하다 결국은
딱 그 기간이 되면 떠나는데 그 안에 절대로 우리는 여기서 나갈 수가 없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참 무서운 얘기예요. 그죠? 네, 참 무서운 얘기예요. 그래서 전 열심히 살려고. 아, 그러시군요. 저 그래서 열심히 안 살려고요. 아주 좋은 생각이에요. 네. 열심히 살아서 소진하는 것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제 삶을 즐기면서 사는 것이 어떨까. 열심히 산다, 열심히 안 산다가 다 둘 다가 다 같은 완전한 말이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같은 말이에요. 정답인 것 같아요. 네, 내가 더 열심히 놀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쵸. 것도 하나의 방법일 거고요.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도 연결되는 것 같아요. 네, 항상 이렇게 쳇바퀴 돌아가는 그런 삶 속에 살다 보니 계속 나를 소진시키면서 나를 지우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여기 오신 분들은 아마 그러실 거예요. 도대체 내가 왜 살고 있나? 아이를 키우면서 살다 보니까 제가 아이가 셋이에요. 아이가 셋인데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 딸들을 위한 것인가? 딸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도 참 재미있고 의미 있는 일이기도 하지만 딸들이 다 큰 다음에 나는 무엇이 될까? 내 아이에게 남겨진 것은 무엇일까라는 생각들도 사실 많이 하게 됩니다. 지금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시를 쓰면서 그 시 이외의 것들도 같이 바라보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특히 이제 남자분들 많이 두 분 와 계신데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직장생활 오래 하시다 보면 이제 어느 순간 직장을 떠나야 되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 순간 나에게 무엇이 남겨져 있나 라는 어떤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참 가슴 아픈 부분이 그 부분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무 열심히 살지 말라고. 그 부분을 좀 참 좋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디어예요. 근데 뭐 요즘에는 남자분이나 여자분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다 과거랑 많이 맞벌이 하다 보니까 제 와이프도 맞벌이 하고 있는데 전사예요. 전사들로 살 수밖에 없게 그렇게 되어 매너리 있죠. 돼 있다 살다 네. 보니까. 그래서 와이프한테 제가 얘기하면 너무 열심히 살지 말라고. 너무 남편. 나만 그렇죠. 나만 바라보고 매력 있는 살라고. 남편. 너무 열심히 살지 말고 나만 바라보고 살라고. 얄미워 죽겠어요. 너무 매력이죠. 너무 근데 착한 남편. 요즘에는 와이프는 그 반대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요? 밖에 나가서 모르라고 나보고 얘기하더라고요. 아. 왜냐면은 네. 여자분들이 좀 나이를 먹으니까 네. 남성화 되시는 것 같아요. 어, 친구를 찾아서 그렇죠. 그렇게 맞아요. 찾아가더라고요. 남성화, 여성화. 네. 저는 계속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아내는 집 밖으로 계속 나가려고 하니 삶의 도전을 막 권하고. 네. 좀 바뀌는 부분이 이미 50대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성들은 와일드해지죠. 그런데 서로 바뀌니까. 그때는 놔줘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와이프가 놀러 간다고 하면은 다녀오시라고 본국은 괜찮다고 제가 끊을 수 있으니까 갔다 오시라고 제가 또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 2, 3일, 두세 번 정도는 와이프가 외박도 하고 들어와요. 친구들 만나서. 너무 좋아요. 네, 안 그러면은 사실 제가 힘들거든요. 지혜로워요. 그죠? 네, 정말 자유를 드려야만 아내분들에게 자유를 드려야만 제가 편합니다. 그걸 제가 얼마 전에 알았어요. 그랬구나. 네. 그거 모르고 죽는 남자가 99%인데. 그죠? 네. 옆구리 찔러줘도 모르는데. 그러실까요? 확실히 시인님 달라요. 네. 제가 천사를 좀 불러볼게요. 그럴까요? 당신은 천사와 커피를 마셔본 적이 있나요? 주영원. 내가 어린아이였을 때 어머니가 마시던 커피 한 모금을 마신 적이 있습니다. 약보다 더 써서 뱉어버렸는데 어머니는 그냥 웃기만 했습니다. 안목 해변에서 당신과 함께 마시던 커피는 어머니 얼굴처럼 달콤했습니다. 그녀는 너무나 눈부신 모습을 하고 있었죠. 하지만 나는 그녀에게 가까이 갈 수 없었죠. 나의 더러운 것이 누굴까 두렵기도 했지만 그녀에게 다가갈수록 내 마음이
제가 이 노래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김성호 씨의 노래예요. 회상이라는 노래를 부르신 김성호 씨의 노래인데 나온 지는 되게 오래됐습니다. 이게 87년, 88년 그때 나온 노래예요. 저 이번에 선생님 덕분에 알았어요. 처음 들었죠. 당신은 찬사와 커피를 마셔본 적이 있습니까? 찬사라는 것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겠죠. 그렇죠. 그런 어떤 그 과거에 대한 기억들. 여운이 저- 좋았어요. 여운이 오래가네요. 그렇죠. 이런 기억들 다 있으시잖아요. 어렸을 때 저희 아이들도 어렸을 때 그렇게 해요. 엄마 아빠가 마시는 커피 정말 맛있어 보이잖아요. 얼마나 맛있길래. 얼마나 맛있길래 이렇게 커피를 매일매일 드실까 궁금해서 먹어보죠. 어떤가요 맛이? 어렸을 때 그 맛이 아이들 진짜 기억에 남은 한약 맛. 맞아요. 네. 한약 맛. 그런 기억을 대에 감아서 썼던 시가 바로 당신은 찬사와 커피를 마셔본 적이 있나요? 유독 여운이 긴 작품이었어요. 참 신기한 게 전 이게 참 신기해요. 결혼을 해보니까 왜 엄마 같은 여자를 내가 골랐을까? 라는 생각. 항상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남성들은 본인도 모르게 예, 어머니와 비슷한 사람을 찾는데요. 그렇죠. 네, 근데 느끼는구나. 네, 그게 많이 느껴져요. 내 어머니랑 닮은 네, 저희 여자분과 어머니 산다는 걸 맞아요. 느껴요? 어머니가 참 욕을 찰지게 잘하시는데 반전. 저희 아내는 참 잘합니다. 찰지게 정말 찰지게 잘해요. 찰지게. 입에 짝짝 붙게. 짝짝 붙게. 정리는 짝짝 네, 떨어지게. 운전하다가 운전 잘하거든요. 제 아내가 운전 잘하는데 우리 갑자기 지영아 방언이 선생님께 또 재밌는 면이 있어요. 방언이 팍팍 터지는데 정말 멋져요. 그분이 오셨어요. 네, 방언이 팍팍 터지는데 야 이런 원어민 발음으로. 원어민 발음으로 그 방언을 하시는데 네, 녹음하고 다시 듣고 암시한 싶어요. 만들죠. 네, 그런 정신이 얘기입니다. 아득한 것이 내가 미쳤지. 아니 그거 아니에요. 너무 좋아서 저는 그날 그렇게 사랑하는 게 아니었어. 그거 아니에요 혹시? 아니죠? 그건 아니고요. 제가 욕을 진짜 너무 못합니다. 사랑하는구나. 제가 욕을 하면 너무 어색해요. 근데 아내가 욕을 하는 거 보면 그렇게 찰질 수가 없어요. 저도 동아리 묶어야 되겠다. 둘이 우리 소개시켜주세요. 네. 저도 우리 딸이 엄마 욕 올림픽 나가면 금메달가. 네, 하여튼 그렇게 담습니다. 참 많은 부분에 담는데 그 부인께서 소설 한번 써보라 그러세요. 소설에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해요. 많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캐릭터마다 정말 많이 필요해요. 글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저희 아내도 입으로 터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요? 네, 입 터는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네.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시는. 예, 맞아요. 저는 이제 글을 쓰고요. 아내는 맞아요. 네, 입으로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잘 한수 위이신 거야, 그러니까. 그렇죠. 들어드려야 돼요. 들어드려야 돼요. 그게 제일 힘들어요. 들어드려야 돼요. 평화가 네. 막 넘쳐요. 네. 얘기만 들어도 막 그려져요. 예, 들어드리면 다 해결됩니다. 참. 네, 아이들한테 참 미안한 게 많아요. 왜 미안하냐면 너무 늦게 어떻게 보면 철이 들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그래서 제가 막내한테만 잘해주려고 더 많이 잘해주려고 노력한 것 같은데 첫째랑 둘째랑은 클 때는 정말 바쁘잖아요. 진짜 직장 생활이 문제인 것 같아요. 주말도 없이 일하다 보니까 아이들하고 놀아줄 것도 모르고 그리고 정작 중요했던 것은 제가 몰랐던 것 같아요. 아이들하고 놀아줄 줄. 근데 선생님은 우리나라 남편들 중에 거의 초특급으로 철드신 거죠? 그죠? 굉장히 네. 빨리 철드신 거죠. 그렇죠. 30대 중반, 40대 중반에 철이 들었으니까 그나마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아주 미리 네. 잘하셨어요. 그래서 참 미안해요. 그때 참 잘 놀아주지 못했던 게 왜 그 아이들 어렸을 때의 모습 정말 소중하거든요. 그때 아니면은 네, 맞아요. 그냥 쓱 지나고 마니까. 저도 가끔 그 시절로 돌아가서 우리 아이에게 못해준 걸 해주고 싶은데 맞아요. 네, 이제는 없어 그 시절. 네 그렇죠. 응. 정말 눈물 나게 맞아, 미안하거든요. 그거 정말 그래요. 네. 그래서 막내 아이한테 집중을 합니다. 밥을 먹을 때면 앉아서 지금 10살이면 아직? 아니요 초등학교 6학년. 6학년 네, 12살. 밥을 먹을 때면 앉아서 물끄러미 지켜봅니다 이렇게요. 막 아껴서 보는 거죠. 네, 아껴서 보죠. 부담스럽대요. 뭔지 알아. 뭔지 알아. 부담스럽대요. 저보고 부담스럽대 쳐다보지 말라고. 네, 아빠 스토커야? 막 이러면서. 아빠 밥 먹는 거 처음 봐 왜 그래요? 막 그러죠. 네, 스토커야 막 이러면서. 아빠 깔바보야. 맞아요. 그래요. 저희 엄마가 올해 83인데 저는 조금 좀 특이하게 살았잖아요. 가끔 그래요. 저희 엄마가. 저는 이제 막내인데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근데 가끔 엄마가 영희야 나는 할 수만 있으면 너를 내 뱃속에 넣었다가 다시 꺼내서 그때부터 다시 해줬으면 좋겠어. 다시 너를 길러줬으면 좋겠어. 참 눈물 납니다.
네, 눈물 납니다. 그 얘기를 해요. 다시 너를 다시 길렀으면 좋겠어. 그러게요. 거기에 맞아요. 많은 게 담겨 있죠, 그죠? 그렇죠. 많은 게 담겨 있죠.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는 얘기. 근데 이런 생각도 가끔 들어요. 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까 제가 이 프로그램 전에 앞에 가서 국밥집 가서 국밥을 먹고 왔는데요. 그 아줌마가 그러시더라고요. 아 그때 빌라를 하나 사놨어야 되는 건데 재개발적이 전에 빌라를 하나 사놨어야 되는 건데 이런 얘기를 그래요.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과거 속에 사나 봐. 국밥집에서도 그렇고 네. 시 속에서도 그렇고 그죠? 그렇죠. 네. 그렇죠. 참 과거 들어가 보면 좀 하고 싶은 게 많아요. 빌라도 하나 사놓고 싶고 아이들한테도 잘 하고 싶고 그러긴 한데 저는 솔직히 돌아가고 싶지는 않아요. 저도. 네. 왜냐면은 그 아픈 시간들을 다시 한번 산다는 것이 자신 없어요. 저 자신이 없어요. 네. 아이들 부분만 돌아가고 싶지. 아이들 부분만. 그렇죠. 네. 나머지는 돌아가고 싶지 않아. 그 시절을 다시 한번 살게 된다면 못 살 것 같아요. 저도요. 네. 참.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살 자신 네. 없어요. 시는 과거를 바라보되 과거를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취업을 하되 나의 오늘 현재에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제일 낫지 않을까라는 현재가 생각. 있으니까 우리가 시로 과거를 아련하게 떠올리는 네. 것이죠. 현재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아까 제가 과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시는 무엇을 얘기하느냐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레턴의 시를 읽었잖아요. 여러분들의 얘기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얘기예요. 제 얘기이기도 하고요. 조금 이따가 이제 김명희 시인님이 시도 읽어드릴 텐데 남의 얘기입니다. 남의 얘기죠. 분명히 내 얘기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 얘기가 나에게 다가올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책은 없어서 선물을 못 드리겠지만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예약도 받아요. 예약도 마지막 수업. 그렇죠. 네. 마지막 때 예약. 오시면 제가 책 드릴게요. 한번 왜 내 얘기처럼 남의 얘기가 내 얘기처럼 들릴까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게 공감해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경험해서. 네. 두 분 제가 꼭 기억하고 있을게요. 혹시 제가 기억 못 하신다면 와서 저 꼭 기억을 좀 일깨워 주세요. 적어놨다가 네. 제가 비춰 시집 꼭 하세요. 드릴게요. 마지막 네. 차실 때. 네, 두 분. 예, 저도 다- 시집 가져와야 되겠다. 그렇죠. 오늘 미리들 가불하세요. 저 시집 마지막 수업 때 5권 갖고 올게요. 네. 왜냐하면 맞습니다. 경험했기 때문에. 맞아요. 예, 그리고 또 말씀하셨잖아요. 그 얘기가 결국 공감되기 때문에 말씀하셨잖아요. 내 얘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공감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삶이라는 게 사실 다 똑같아요. 다 똑같습니다. 그렇죠. 내 얘기, 너의 얘기, 우리 얘기 다 똑같습니다. 거기서 거기거든요. 그 얘기가 공감되기 때문에 이렇게 내 경험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 얘기가 의미가 있게 들리는 겁니다. 시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우리들의 얘기를 이렇게 글로 풀어내는 것, 그것이 저는 시라고 생각하거든요. 단지 약간의 어떤 장치들만이 그 안에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라는 것이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이제 우리는 좀 시를 좀 잘못 배워왔어요. 언제 우리가 시를 배웠는지 아시잖아요. 중고등학교 때. 정말 잘못 배웠어요. 네, 정말 잘못 배웠습니다. 너무 딱딱하게 배우고요. 너무 어렵게 배웠잖아요. 네. 이게 시라고, 이것이 시라고, 뭐 네. 도치법, 도치하기, 은유법 여러 가지 배웠잖아요. 머릿속에 잘 떠오르지도 않는데 그런 것들 그렇게 배우다 보니까 시와 우리가 점점 더 멀어지게 돼요. 시는 내가 골치 접근할 수 아픈 있는 게 맞아요. 골치 아픈 거. 내가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요 지금 네. 작가지만 맨날 국어가 낙제 정치였어요. 정말요? 너무 어려워요 국어 시험. 그렇지 않아요? 이 감성으로 찍으면 다 틀리는 거야. 감성을 찍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틀리지. 국어가 제일 어려웠어요. 국어가 제일 수학도 어려웠어요. 어려웠지만. 저는 수학이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네,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라는 것은 그냥 내 얘기를 내가 해주면 다른 사람이 들을까? 그것을 시로 이렇게 이런 것을 얘기해도 되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 얘기를 풀었으면 됩니다. 내 얘기를 쓴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시예요.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시로 들릴 거고요. 그렇게 들릴 겁니다. 제가 쓰고자 하는 글들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제가 쓰는 글들, 제가 쓰는 시를 보면 다 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다 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차 한잔 네. 마시는 네. 어투로.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미는 네. 좋아. 제가 시 한 편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국수를 삶으며라는 시인데 국수 이거- 좋아하세요? 국수 엄청 좋아하죠. 그런가 봐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국수를 썼죠. 네. 국수를 삶으며 주양은
당신이 국수를 참으면 그 옆에서 나는 멸치로 국물을 내고 애호박을 씻어 잘게 잘라볶고 계란을 풀어 고명을 만듭니다. 국수가 익어가는 동안 우리 처음 만났을 때의 이야기를 하다가 당신에게 고백했던 순간을 얘기하며 난처하게 웃다가 냄비 가득 삶아지는 국수를 보면서 먹지도 않았는데 배에 불다던 당신, 국수를 담고 따뜻한 육수를 붓고 잘 볶아낸 호박나물과 노란 고명을 소복하게 올립니다. 당신과 함께하는 한 생의 국수. 아, 어렵지 않죠? 선생님 시가 도종환 시인 시 그런 분위기도 많이 나는 아. 달콤 스윗한 남성의 그죠? 여성에게 바치는 그런 삶의 세레나데 같은 활자로 된 세레나데. 그런가요? 선생님, 아, 나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네, 거기 중간에 보면 네. 국수가 익어가는 동안 네, 우리 처음 만났을 때 이야기를 하다가 네. 어떻게 그런 글을 써요? 사람이 아닌 것이죠. 그래요? 슬프해요, 나는 슬프. 만약 쓴다면 이런 말은 안 하고 그다음에 먹는 것만 쓸 것 같은데 그 말을 여기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시인이신가? 여러분들도 다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이거 어렵지 않은 얘기예요. 어렵지 이걸 어떻게 어, 고백했던 순간을 이야기하면 많이 사고 있어요. 네. 근데 이렇게 음식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지 않나요? 음식 하면서 아내랑 남편 그 부인분들은 남편이랑 이런 음식 만들면서 이런 얘기 하지 않나요? 안 해요? 안 해요? 우리 선생님들 다 남편하고 안 친한 분들 뽑아다 놓은 거 아닌가? 안 해요? 안 하죠? 거의 안 하죠? 이런 거 사는 게 남편이니까 얘기가 계속 연결되지 않죠. 아마 안 그 하시는구나. 날을 기억하고 싶지 않을 분들 있어요. 말하지 마. 떠오르고 싶지 않아. 우리 처음 만난 날 물리고 싶어 이러겠죠. 그렇네요. 그렇지 않을까요? 저도 가끔은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갑자기 눈물이 나오네요. 네. 이 국수는 어떻게 삶아도 맛있겠어요. 이런 남자 옆에서 같이 부부가 먹는 거. 네, 저라고 다 잘 사는 건 아닌데. 근데 부인이 네. 남편 잘 만난 거는 알아요? 인정해요? 물론 서로 잘 만나셨을 것 같긴 한데 그런 얘기해요? 네, 그런 얘기 너무너무 하긴 잘 해요. 만났다 그런 얘기해요? 네, 그런 얘기 합니다. 최고 아내. 그러니까 그런 아내니까 또 인간극장 보시면 아버지가 누구에게는 뭘 주고 누구에게는 뭘 주고 이것까지 얘기 한번 언제 들어보세요. 나와요 방송은? 11월 7일날부터 방영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디서 소문내지는 마시고요. 네, 저희도 알고 있다고 봅니다. 네, 네 그런 얘기 나옵니다. 이번에는 그 김명희 시인님 코스모스 가게. 네, 선생님 해주실 거죠? 제가 읽어도 될까요? 이거 선생님 하시는 거. 네, 알겠습니다. 제가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코스모스 가게 김명희. 일교차가 문을 열자 마을 색깔은 점점 더 야위어갔다. 어머니 치마폭에 들불 같은 새끼 몇 까칠은 한 산에는 서쪽 산자락에 숨겨져 다시는 피어나지 않았고 가난에 실패하던 오빠는 들판 저쪽으로 망명을 떠났다. 나들이 호티분같이 은밀한 죄를 익히기 시작한 언니. 그 시절 언니는 한동안 내 아닌 종교였으므로 입추의 절기가 오면 아부대에서나 분홍빛으로 물들곤 했다. 태양이 낙태던 붉은 저녁이면 이슬 젖은 월남치마 하나 장독대 근처에서 오래 흔들렸다. 아직 붓꽃이었던 내가 어지럼증의 내력을 알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고 때론 바람의 전원을 빌려 그 혐의들을 피워내야 했던 내 인연의 한켠에 가을이면 넋두리로 가득한 어머니의 씨방과 거친 땅 위에서 가파르게 피어나던 한 가족사가 있었다. 우리는 망사 같은 손으로 구름을 밀어 올리다 쉽게 불어주는 법을 배웠고 운명들은 환한 허기증으로 그렇게 가을 한철을 눈부시게 외소해 주곤 했다. 네온 쌓인 현란한 도시의 밤을 가을 들길로 착각한 것일까? 방금 고향을 떠나온 씨앗 하나 밤 이슬이 출근하는
유흥의 안쪽으로 불시작했다. 골목 안쪽 밤을 흥정하는 굶주린 담배 연기들, 처음 본 남자 손님이 팔짱을 낀 들꽃 하나가 코스모스보다 가느다란 허리를 꺾으며 깔깔깔 웃더니 피곤이 묻은 향수 냄새 멸리 떨구며 어두운 북쪽 끝 골방으로 서둘러 사라졌다. 네, 이게 어떤 얘기인가요? 잠깐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1960년대에 아마 여러분들과 저희 가정의 한 시절이겠죠. 네, 특히나 이제 저는 개인적인 이제 일이 아버지가 한 30년을 아프셨어요. 그래서 제가 태어나서 한 5, 6살쯤부터는 뭐 그때가 뭐 저에게 인생의 전부의 시작이니까 저희가 아버지가 돈 버는 거를 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그리고 이제 제가 30년 가까이를 아버지 옆에 따라다니게 되고 제 인생이 이제 17살 때부터 군복 공장으로 가게 되는 원인이 되고 아버지의 뭐 약값하고 연탄값하고 그런 거 여러 가지 엄마가 혼자 벌어서는 가능하지 않으니까. 근데 저희 아버지는 아버지 죄송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살아생전에도 저는 신춘문예 당선되고도 말도 못했잖아요. 아버지 알까봐 쉬쉬했죠. 3년을 버텼지 모르게. 왜요? 아버지 팔먹었다 그럴까봐. 뭔지 알겠네요. 개성집. 네, 왜냐하면 시인들이 뭘 쓰겠어요. 썼을 때 결국 자기 얘기인데 죄송하지만 어머니 아버지 죄송합니다. 팔아먹게 돼 있어요. 그 많은 근데 참 공교롭게도 참 이 운명이 아니 제가 그 신춘문예를 다른 작품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러게요. 왜 하필 꼭 그 개성집을 당선돼가지고 아버지 할까봐 엄마랑만 둘이 말고 쉬쉬하고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뒤로도 이제 제가 몇 편의 이제 시들이 나오고 빈 곳도 이제 빈 곳이 아버지 이제 땅에 묻어드릴 때 썼던 건데 신춘문예 되고 그 뒤에도 몇 번 아버지가 눈치를 싹 보더니 자녀는 지 애비 팔아가고 자녀는 지 애비 팔아서 시 쓰는 년이요 이러시는 거예요. 진짜 리얼하게. 저희 아버지가 또 욕이라고 황태자. 자녀는 지 애비 팔아서 시 쓰는 년. 입이 착착 붙는데. 그렇죠. 제가 조기 교육이 좀 잘했어요. 그러시군요. 아주 밤새 교육받고. 그래요. 저희 이제 그때 당시에는 아버지가 건강해도 가난했잖아요. 우리가. 그죠? 제 친구들도 아버지가 건강했어도 가난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는 아버지가 그렇게 일을 못 하시고 엄마가 혼자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아마 저희 어머님 또래 되시니까 아실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그 시골에서 돈벌이 할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별거 아닌 별거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아버지랑 남고 제일 막내가 엄마 돌봄을 못 받고 제가 커트라인에 걸렸어. 9살짜리가 뭘 안다고. 나도 못 책임지는데. 그러게요. 네. 그렇게 됐었죠. 그래서 저희 코스모스 가게는 코스모스가 여러분 보면 왜 얇죠? 가늘죠? 간당간당하죠? 바람에도 가장 먼저 꺾이잖아요. 저희 집이 그랬죠. 모든 거에서 완충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없었죠. 아버지라는 그 가정의 아버지나 가장의 기둥 그 영역이 없어졌다는 것은 거의 형상만 남은 거죠. 가정이라고 해야. 그때 당시에 물론 여기는 이제 조금 그 가장된 것도 있어요. 시인들 뭐 가장도 하고 조금은 더 빼기도 하고 하는데 시 쓰다 보면 엄마 혼자 버티는 것을 저는 이해해요. 효녀라서 아버지랑 엄마를 네가 이렇게 옆에서 돌봤잖아. 저는 100번 물어봐도 100번 이야기해. 저는 효녀가 아니에요. 갈 수가 없었지. 갈 데도 없어. 튈 수가 없었네요. 그렇지. 네. 맞아요. 맞아요. 왜냐? 내가 튀는 순간 우리 아버지는 죽는 거지. 효녀 맞네요. 그렇게 아니요. 생각하니까. 살인자 되고 싶지 않았지. 그러니까 이제 저희 아버지가 맨날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네. 제게는 저희 아버지가 인생의 트레이너였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17살 때는 진짜 아버지 진짜 그 정도로 부엌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으니까. 너무나 그러니까 이제 아픈 것만이면 괜찮은데 아픈 거와 조금 괜찮으시면 온 세상의 여성을 본인이 사랑해줘야 되는 사명을 가진 줄 알아.
자신이 돌봐야 하는 가장 첫 번째 그 아내도 못 돌보고 그 사랑을 막 전 세계에 다 나눠줘야 된다는 사명. 네. 그리고 저와 우리 엄마가 힘들게 번 돈을 박애 정신이 너무 이타심이 강해서 노름판에 기부하고 기부하시고. 밤새 도명하고 그러다가 조금 아프면 더 이제 들어놓고 조금 괜찮으면 저 돈이라도 보면 좋은데 이제 또 나가시고. 개성집 가야지. 개성집 거기 가고. 매상 올려줘야 돼. 아, 그 속살 속에 노을도 한번 들춰봐야 돼요. 참. 그랬죠. 저희 아버지는 원 없이 살다 가셨다. 근데 그때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어렸으니까. 제 불행도 이해를 못했고 이건 내가 선택한 게 아니야. 어떻게 이렇게 삶을 살 수가 있을까? 제가 돌봐야 되는 부모는 있었어도 저를 돌볼 부모는 없었어요. 그랬는데 결국엔 제가 그걸 깨닫게 돼요. 언젠가. 어떻게 깨닫느냐면 어느 순간에 아버지가 나를 트레이너로서 이 삶을 닮아간 거였구나. 그걸 느끼게 됐죠. 시가 시작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가 시작되는 지점, 어느 시점입니까? 시인마다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김영희 시인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렵게 살아왔던 시절이 그 시절 가운데서 시가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저희 네. 아버지는 저에게 운명, 인생에 대한 질문의 집합체였죠. 인생의 집합, 그렇죠. 질문의 집합. 저 네, 사람은 누구고, 나는 누구고, 우리는 저 사람이 왜 내 아버지고, 나는 왜 저 사람이 딸까? 이건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선택한 것도 아닌데. 맞아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를 몇 살 때 쓰신 시예요, 선생님? 코스모스 가게요? 응. 그거는 이제 제가 그래도 시인 등단하고 썼으니까, 네, 지금 한 20년, 23년 전에 쓴 거죠. 그러니까는, 예. 어려웠던 시절에 쓰신 게 아니고. 아니, 그때 어려웠죠. 제가 불과 한 15년 전에, 15년 전에 아버지가 떠나셨으니까. 그때 이 시를 쓰신 거라. 네. 어렸을 때는 그냥 어렵기만 했고요. 네, 그 그 이후에, 이후에 그때 느낌을 그 이후에, 조금 더 자라서 쓴 거죠. 이렇게 이 시를 네. 어떻게 보면 나는 너무 이렇게 고차적인 글 같아서 어려우신 그 티가 나는 것 같지가 않아. 그거는 이제 저도 이제 선생님이 말씀해 주실 건데, 저는 제 불행과 이미 다 타협했고, 용서했고, 화해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쓸 수가 그냥 있어요. 편안하게 쓰실 수 있다. 그렇죠. 네. 마음이 평안하게 네.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지난날의 제 모든 불행이 너무 감사하고, 음. 누구에게도 도둑맞지 않을 보석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이따가 다다음 시를 읽어드릴 텐데 시가 시작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시인이 시를 쓰게 될 수밖에 없는 지점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 지점 때문에 시를 쓴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질곡이 고난이 많은 시인이 더 좋은 시를 쓰게 된다고. 참 그래요.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요. 차라리 그런 고난, 질곡이 없었으면 더 좋겠다. 차라리 시를 몰라도 저도 그런 생각했어요. 네, 시를 차라리 몰랐어도 참 평범하게 아무 일 없이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더 행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도 똑같아요. 네, 그렇죠. 모든 시인들이 아마 똑같은 걸 할 거예요. 근데 참 그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아픔, 뭐 개인적인 일일 겁니다. 그거는 개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아픔이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긴 하겠지만 그 아픔 때문에 내가 시인이 됐고 시를 쓸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시는 내가 이제 이런 그늘을 가지고 시를 쓸 때 시는 이제 결핍이나 제가 볼 때는 시는 결핍이나 부족함, 상실에서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다 이런 것들은 질문을 할 이유가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당시 어떤 것은 우리가 난제이거나 미해결된 삶, 그거에 대한 질문이 우리를 떠나지 않거든요. 그 질문을 자꾸 해답을 찾아가는 그 여정이 결국은 시에 닿는 여정이 아닌가. 네, 맞습니다. 뭐 물론 모든 시가 다 그러지는 않아요. 네. 다음에 시인께서 그쵸. 읽어주실 시가 영진설리 돈 갖다 주기라는 시입니다. 네. 근데 죄송하지만 네. 다른 분 성함을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네, 그 신부 이혜인 네 이인 선생님. 그분 네, 그 선생님은 그냥 일상생활을 네. 편안하게 그냥 맞아요. 고난도 당한 것도 없이 네, 그런 거를 이렇게 편안하게 표현할 때 받아들이는 나 같은 경우에는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네, 그럼요. 네.
시가 반드시 결핍이나 그런 그 상실에서 100% 오는 거는 아닌데 네. 대개의 시는 그렇게 미완된 삶 과거, 미완의 과거에서부터 자꾸 파생이 되고 질문이 끝이 안 나니까 거기에서 시가 열리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사랑시나 이혜인 수녀님 시나 우리 주영원 선생님이 아까 국수 삶는 거라든가 그런 거. 그런 거는 그 일상생활에서 그늘에서 자기가 그렇죠. 느끼고 본 거를 쓰시죠.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네, 항상 시라는 것이 정의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물론 많은 시들이 과거의 결핍을 통해서 많이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모든 시가 그렇게 아프기만 했다면 그 시 어떻게 읽어요? 그렇죠. 그렇죠? 시만 읽으면 내 가슴이 더 터질 대로 아플 텐데 맞아요. 네, 모든 시가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 시들도 있고 이런 시들도 있고 여러 가지 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인마다 또 네. 타고난 그 라인이 달라요. 다 네. 달라서 지금 저는 슬픈 시 없어요. 재밌는 시만 있어요. 네, 특히 이제 선생님께서 읽어주실 다음 시 박철 시인의 영진설비 돈 갖다 주기 이런 시도 있습니다. 이렇게도 시를 써도 되나? 라고 생각해도 되는데요.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이렇게 재미있게. 여러분도 이런 거 꼭 한번 이번에 써보세요. 네, 좀 물론 뭐 누구는 속이 터지긴 하겠지만 왜 속이 터지는지 한번 읽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영진설비 돈 갖다 주기 박철. 막힌 하수도 뚫은 노임 4만 원을 들고 영진설비 다녀오라는 아내의 심부름으로 2번이나 길을 나섰다. 자전거를 타고 삼거리를 지나는데 굵은 비가 내려 럭키쇼프 앞에 섰다가 후두둑 비를 피하다가 그대로 앉아 병맥주를 마셨다. 다시 한번 자전거를 타고 영진설비에 가다가 화원 앞을 지나다가 문밖 동그마니 홀로 섰는 자스민 한 그루를 샀다. 내 마음에 심은 향기나는 나무 한 그루. 마침내 영진설비 아저씨가 찾아오고 거친 몇 마디가 아내 앞에 쏟아지고 아내는 돌아서서 나를 바라보았다. 그냥 나는 웃었고 아내의 손을 잡고 섰는 아이의 고운 눈썹을 보았다. 어느 한쪽 아직 뚫지 못한 그 무엇이 있기에 오늘도 숲속 깊은 곳에서 쑥국새는 울고 비는 내리고 홀로 향기 기른 나무 한 그루 문 밖에 섰나. 아내는 설거지를 하고 아이는 숙제를 하고 내겐 아직 멀고 먼 영진설비 돈 갖다 주기. 난다 이 길을 걸으며 그 사랑 손길이 자꾸 생각이 난다. 붙잡지 못하고 가슴만 떨어진 내 아름답던 사랑아. 사랑이란 게 참 스님커다라. 잡으려 할수록 더 멀어지더라. 이별이란 게 참 쉬운 거더라. 내 잊지 못할 사랑아. 사랑아 왜 도망가. 수줍은 아이처럼 해겨 놓아버릴까봐 꼭 움켜쥐지만 그리움이 쫓아 사랑을 도망가. 잠시 쉬어가면 좋을 텐데. 바람이 분다 옷깃을 세워도 차가운 이별에 눈물이 차올라. 잊지 못해서 가슴에 사무친
그리움이 쫓아 사랑을 도망가 잠시 쉬어가면 좋을 텐데 기다림도 애태움도 다 버려야 하는데 무얼 찾아 이 길을 서성일까 무얼 찾아 여기 있나 사랑아 왜 도망가 주주남처럼 내가 놓아버릴까봐 움켜쥐지만 그리움이 쫓아 사랑은 도망가 잠시 쉬어가면 좋을 텐데 잠시 쉬어가면 좋을 텐데 잠시 쉬어가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랑이라는 게 왜 너무 좋아요. 이렇게 사람이 너무 많아 모르겠어요. 그래요, 정말. 네. 요즘 잘 돌아가는 제 막내 딸이 초등학교 6학년 내가 사랑을 주고 했다 하면 네. 노느라 바쁘고 노느라 바쁠 때 맞아요. 진짜 이제 그 속도에서는 아빠가 점점 덜 보이지. 그죠? 네, 벌써 1시간 반이 지나갔어요. 이제 30분 남았거든요. 저희 읽을 시간 많은데 네. 우리 좀 가까이 그 속도 있게. 그러면 우리 한 편씩만 읽을까요? 네. 시간, 네. 제일 좋은 시, 마음에 드는 시 한 편씩 눈물차 읽고 할까요? 저는 그러면 시인의 시 네. 빈 곳이라는 시 저희가 읽겠습니다. 네. 네. 그럼 제가 먼저 눈물차 할게요. 네. 눈물차 주영헌 얼음으로 조각한 횡화상처럼 당신 흘러내립니다. 마음 깊숙이 숨겨져 있던 샘이 터진 것입니까? 뚝뚝 떨어지는 투명한 물방울들 멈추지 않습니다. 저 고인 샘물을 내가 마신다면 당신 슬픔의 내력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의 주름에 침식된 아픔의 알갱이 그 하나하나를 내 마음처럼 주워 모아 목에 걸 수 있겠습니까? 당신의 눈물로 찬물을 끓여 차를 마십니다. 당신이라는 비중으로 한껏 무거워진 푸른 찻잔 사랑해서 당신을 다 아는 줄 알았는데 당신이 얼마나 쓴 마음을 흘렸었는지 아는 것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네, 요즘 제가 가장 많이 읽는 시 중에서 한 편이 바로 이 눈물차라는 시예요. 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사랑해서 당신을 다 아는 줄 알았는데 라는 구절. 이런 착각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사랑하니까 저 사람 다 알겠지라고 생각하는 것들. 저도 아내랑 교회 청년부에서 만났거든요. 네, 만나서 오래 알았어요. 오래 알고 제가 프로포즈를 하고 결혼을 하게 됐거든요. 한 6개월 정도 사귀고 결혼을 하게 됐는데 제가 결혼할 때 아내에 대해서 다 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청년부 생활도 같이 하고 그렇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다른 커플보다 훨씬 더 많이 안다고 네, 그렇게 생각했겠죠. 결혼하고 나니까 낯설죠. 낯설어요. 내가 아는 게 너무나 내가 아는 사람이 맞나? 내가 알던 사람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요. 네, 시인도 그렇죠. 그럼요. 네. 정말 저 사람이 그때부터는 뭐 다시 알아봐야 되고 그죠? 네, 맞아요. 다시 알아가는 건데, 근데 오래 살아도 모르는 부분이 또 있어요. 한 10년 살아도 맞아요. 많이 싸우죠. 왜냐하면 잘 모르기 때문에 또 싸운다고 생각을 해요. 내 마음과 저 사람의 마음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그
그것도 이 지점이 생각해요.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다 착각이거든요. 착각. 한 20년 살아보니까 알겠어요.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다. 네, 이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들어줘야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네, 들어줘야지. 맞아요. 네, 모르니까 들어줘야지. 그 부부간, 커플간이나 부부간도 그러는데 가족도 그런 것 같아요. 가족도 그렇죠. 너무나 어느 순간에 낯설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언니나 오빠라는 사람, 엄마라는 사람. 특히나 이제 저는 엄마가 등에 점이 있는 거를 네. 4년 전에 알았어요. 거기다 계속 반창고 같은 거 붙여놓으셨나? 아니 엄마랑 반창고에서는 살색 반창고 엄마랑 같이 그만큼 한 삶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저희 이제 아프셔서 수술하시고 저희 집에 이제 4년 전에 와서 계시면서 우리 엄마 등에 점이 2개가 있구나. 그걸 보고 와, 또 눈물 난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과연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는 거지? 그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네,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서로 모르는 거 아닌가? 이렇게 네. 모를 수가 있을까? 그건 단지 이제 점 때문이지만 사실은 점이 아니라도 그죠? 항상 가까이 있어도 우리가 있는 게 있죠.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 네, 대한 맞아요. 네, 언제까지 있을 줄 알고 서로 알려고도 안 하고 참 그 생각했어요. 저도 그때 내가 아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네. 근데 참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아이에게 듣는 말 중에 가장 소원한 말이 아빠가 뭘 알아 그거야? 맞아요. 아빠가 뭘 알아? 아빠가 뭘 알아? 내가 지금까지 저희 키우느라고 진짜 얼마나 힘들었는데. 저도 네. 가장 할 말을 찾을 수 없는 게 그거. 네. 내가? 미안해. 너는 나에 대해서 알아? 이런 거 하고 그럴 싶죠. 수밖에 없어. 니는 나에 대해서 알아? 왜 나만 너에 대해서 알아야 돼? 알아? 네. 아, 근데 이제 진짜. 아이가 그 말하면 그 말 생각도 안 나지 그냥. 그 생각이 안 나죠. 네. 막혀서 맞아요. 저희 딸도 가끔 그거 질문하는 그 네. 반항하는 아이. 근데 저희 큰 딸이 지금 대학교 1학년이거든요. 네. 아직까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네. 어렸을 때 얘기 안 하다가 나중에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네. 그 아이가 그 말하면 할 말을 못 쳐. 엄마가 나에 대해서 뭘 알아? 막 이러면 진짜 거기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죠. 난제예요, 난제. 답을 못 찾았어 지금. 어려운 것 같아요. 평생을 같이 살아도 더군다나 맞아. 저는 뭐 제 뱃속은 난 게 아니기 때문에 신임은 더군다나 낫잖아요. 내 몸을 통해서 나는 아이들도 더 불구하고 몰라요. 오히려 그런 괴리감이 더 크죠. 우리 여성분들. 내가 난 아이인데 모르겠는 거예요. 그죠? 그럴 때 분명히 내가 난 것 같은데. 참, 그렇죠. 어디서 나왔지? 그러니까 분명히 네. 거기 그 오세기 산부인과에서는 내가 걔를 낳았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늘 있어 그게 아, 앨범에 앨범에 있는데 있어. 나는 도대체가 혹시 바뀐 거 아닌가? 안 친해 쟤랑 아무튼 중요한 근데 사실 그래요. 아마 시인님하고 시인님 따님하고 연결 붙여놓으면 아마 붕어빵일 것 같아요. 네, 그거는 뭐 못 속이는 맞아요 거죠. 맞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커서 자기가 보호자 그렇구나. 어느 순간에 보호자가 되고 있더라고요. 네 말씀하세요. 눈물차 같은 네. 시는 너무 슬프고 좀 아프게 느껴지는데 이런 네. 시를 쓰시면 아프진 않으십니까? 이건 아프다기보다는 그 자기의 발견 아닐까요? 그죠? 일종의 카타르시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픔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는. 그렇죠. 이것도 사실은 살다 보면은 이런 일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로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내가 우는 것을 보면서 저렇게 우는 눈물을 다 모으면 얼마나 약이 될까, 얼마나 약이 될까. 그 눈물로 만약에 차를 끓여 마신다면 과연 그 맛은 무슨 맛일까? 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저는 선생님 부인분이 궁금한데 선생님 이렇게 잘해도 울을 일이 있어요? 살다 보면 울을 일이 많아요. 근데 네. 그걸 받아서 차를 끓일 정도로 많아요? 눈물이 많이 울고예요? 없죠. 아니 20년이나 지났잖아요. 제가 아. 와이프랑 결혼한 지 20년이나 됐으니까 21년째거든요. 근데 저는 이건 안 슬픈 시인데 우리 여성들이 다 이런 시 원하지 않아요? 남자들이 좀 깨닫고 참회하고 내가 너무나 아는 게 없었습니다. 이거 사랑시 같은데 나는. 도리어 저도 여자분들이 이렇게 참여를 그 입장은 마찬가지라고 맞아요, 생각해요. 맞아요. 이쪽 입장이나 저쪽 맞아요. 입장이나. 왜냐면은 너무 남자분들 공격하지 마세요. 맞아요. 열심히 사신 분들 얼마나 맞아요. 많은데 여기 오신 분들
예, 두 분, 예. 저 남자 편이에요. 아, 그러시군요. 아, 제가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낭독회의에 갔는데 한 분이 남자분 오셨어요. 아마 그러니까 남편이겠죠, 어떤 여자분의. 아, 참 힘들었던 게 그분이 앉아가지고 꼭꼭 조시더라고. 그래도 고맙더라고. 왜냐하면 그 자리까지 같이 온 거니까. 근데 지금 두 분 지금 네, 남편분들이신 것 같은데 지금 한쪽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쪽 아니에요? 아니구나. 제가 착각했네요. 즉석에서? 네. 즉석 만남이에요? 아니 맞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닌 걸로 속아주죠. 아니라고 하네요. 네. 하여튼 뭐 그런. 저는 이 시가 슬프다기보다는 아름답다 이 생각했어요. 아름답다. 이렇게 깨닫는 그런 남성의 사랑. 아름답다. 네, 아픔도 있고 깨달음도 있고 카타르시스도 있고 다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누구는 이 시를 되게 아프게 읽을 수 있어요. 네, 그거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감정이 네. 나를 건드리기 때문이거든요. 그 시가 어떻게 읽히냐면 어떻게 보면 시인의 입장이 아니라 네. 결국 그 시를 읽는 사람의 맞아요. 입장이라고 시는 똑같은 생각합니다. 시도 읽는 사람에 따라 다 다르게 가요. 그러면은 제가 이번에는 김명희 시의 내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빈 곳이라는 시죠. 예전에 빈 곳이라는 시도 있었죠. 네, 첫 번째 시집 제목이에요. 네, 네, 제가 그 시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네, 선물 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빈 곳, 김영희. 몇 개 뭉툭한 위로와 사무용 슬픔들이 첨부된 후 이름은 곧바로 삭제되었고 동사무소 직원의 손에서 내게 넘어온 서류는 헐렁하다. 한 사람 목에 있음이 지워진 서류를 들고서 2월의 거리로 나선다. 음력의 추억들은 겨울바람처럼 흔들리기 시작했고 쉽사리 높낮이가 변하는 그래프처럼 온통 혼란스럽다. 아버지는 더 이상 그룹을 몰고 다니거나 위급한 근심들을 안겨주지 못할 것이다. 주인을 잃은 슬픔들은 기억 한편에 그늘 한두 개쯤 더 장만하게 될 것이고 나는 지금 습관처럼 그의 집에 전화를 건다. 순간 날카로운 모습에 찔리듯 화들짝 깨어나는 기억. 아버지는 없다. 밤마다 위급함을 이끌고 중환자실을 통과하던 사연들과 눈물을 비비러 그의 머리맡을 찾고 했던 내 오랜 습관들을 이제는 내려놓아야 한다. 되돌릴 수 없는 먹구름들. 오늘 이후 나는 되돌아올 것들에 대해서 더 이상 묻지 않기로 했다. 어떤 후회나 쓸쓸함은 모두 빈 곳이 되었다. 세상의 뒷면이 된 아버지는 깊은 산 속에 심겨졌고 이승의 휴일에 챙겨야 할 방문자가 하나 더 늘었다. 이제 내 안에 금요일 찌면 폭설이 세상을 잠글 것이고 빈 곳은 한동안 고체처럼 단단해질 것이다. 네, 이런 기억들 아마 다 누구나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떠나보내는 사람들 다 있잖아요. 네, 이 빈 곳은 제 인생을 이제 막 송두리째 좌지우지했던 저희 아버지와 저의 이승의 정산서죠. 정산서. 그리고 그런 생각 들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저는 이제 주일이 없었죠. 주일도 없었고 어떤 크리스마스나 추석 명절이 없었고 항상 중환자실을 대기하거나 글로 달려가야 됐고 그리고 아버지가 이사 다닐 때 가난하니까 옆에서 이사를 많이 할수록 누군가는 또 옆에 있어야 되니까 저도 결혼해서 계속 같이 아버지 따라 이사를 다녔거든요. 그랬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기분을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거. 이거 있잖아요. 왜 선생님 말뚝에 강아지 개를 말뚝에 이렇게 묶어놓잖아요. 개줄로. 맞아요. 묶어놓고 그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자라고 나면 어느 순간에 그 목줄을 풀어줘도 그 아이는 그 원을 못 벗어나죠. 네, 제가 그랬어요. 아, 그렇게 온전히 아버지 기준으로 인생을 살아서 휘둘려지다가 마치 아버지가 날 약 올리고 딱
툭 놔버리고 혼자 음. 사라진 것 같은. 그러니까 제가 모든 기준이 아버지에 의해서 삶을 사는 것밖에 할 줄을 몰랐는데 아버지가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늘 나는 중환자실 가야 되고 늘 갑자기 또 밤중에 뛰어야 되고 응급실로 그것만 해왔지 나를 위한